보시고 계신 게 뭐냐면 스웨덴의 20크로나 지폐고요. 원화로는 3,000원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기에 그려진 인물이 바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라는 작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스웨덴에서는 얼마나 사랑받는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표작은 말괄량이 삐삐가 있고요.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소년탐정 칼레 같은 작품 또한 이 린드그렌 작가님의 또 다른 대표작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작품에 대한 소개를 드렸으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고자 하는데, 우선 제목에서도 아시겠지만 주인공은 칼레 브롬크 비스트라고 하는 13살 소년이고요. 명탐정이 되고 싶어서 평소에도 주변을 관찰하고 다니는 호기심 많은 아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안데스라는 이름의 동갑내기 친구가 있는데, 장래 희망은 전차 운전수라고 나오고요. 장난기가 많고 활발한 성격으로 칼레의 탐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칼레가 탐정 역할이라 본다면 안데스는 조수 이런 느낌이지 않나 싶은데, 이 작품에는 이 두 명 외에도 또 한 명의 중요 인물이 나오고요. 씩씩하고 사려 깊은 성격 때문에 칼레와 안데스에게 동시에 사랑을 받는 에바로타라는 소녀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은 친구면서 동료, 그리고 연적 이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안데스는 두 친구들과 좀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에바로타 가까이에 있는 칼레를 부러워하고요. 칼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가 집만 사면 바로 에바로타를 아내로 맞이해야지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1940년대 그때도 결혼을 하려면 일단 집부터 사야 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아닌가?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면, 칼레와 친구들은 이날도 무언가 재밌는 일이 있진 않을까 하며 일상 속에서 단서를 찾고자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그때 벼르크라는 이름의 경찰 아저씨가 등장을 하고요. 다른 어른들 같은 경우는 칼레를 보며 장난이나 치는 꼬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는 자신과 함께 마을을 지키는 방범대원이라며 칼레의 탐정놀이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헌데 이때 보면 길에서 칼레를 마주친 경찰 벼르크는 며칠 동안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있으니 그동안 자기 대신 마을을 잘 지켜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에 칼레는 알겠다며 대답을 하곤 순찰을 겸해 동네를 돌아다니지만 평화로운 시골 마을은 조용할 뿐이었고요. 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특별한 무언가 자체가 일어나지 않자 지루해하며 친구들과 함께 이제 어떤 놀이를 하지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을 에바로타의 친척이라고 말하는 에이나르 아저씨를 만나게 됩니다. 헌데 이 아저씨는 대뜸 한다는 말이, 이야, 우리 에바로타가 벌써 이렇게 커서 2명의 남자친구를 양쪽에 끼고 다니는구만 하면서 껄껄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에 빈정이 상한 칼레는 이 사람 뭐지? 하면서 유심히 특징들을 살피게 되고요. 밤색 여행 가방을 들고 뺨에 상처가 난 모습에 뭔가 수상한 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데 이후 그 남성은 에바로타의 어머니를 찾아가 이 나라 스웨덴은 그닥 장래성이 없는 것 같아 자신은 외국에 나가려 하니 그 전까지 며칠만 머물 수 있겠냐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썸네일에서 보신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란 게 이 에이나르를 뜻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에바로타는 그 말을 듣더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스웨덴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예요! 라고 외치지만 에이나르는 그 말에 또 한 번 껄껄 웃고 말고요. 갑자기 찾아온 손님인 그는 그렇게 에바로타의 집 2층에서 한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제일 신경 쓰이는 인물이 누굴까요? 물론 에바로타 어머니가 제일 신경이 쓰이겠지만 칼레 역시도 미래 아내 집에 모르는 누군가가 들어와 있으니 항상 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헌데 하루는 그런 의심이 증폭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게, 칼레와 친구들은 에이나르에게 마을을 소개하며 돌아다니다 언덕에 있는 오래된 옛 성터를 방문하게 되고요. 유적을 돌아다니며 주변을 살피던 에이나르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이 자물쇠로 막혀 있는 것을 보곤 이곳에 뭐가 있기에 막아둔 거냐며 아이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칼레는 별다른 게 있어서 막아뒀다기보단 지하로 내려가는 문이 오래되어 사고 때문에 막아둔 것 같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곁에 있던 안데스가 어릴 땐 이 밑에서 자주 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쉽다는 말을 더하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에이나르는 그럼 내가 도와줄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말을 하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곁새를 꺼내 한순간에 잠겨있던 자물쇠를 열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안데스는 이게 뭐죠? 마술인가요? 하며 놀라게 되고, 그동안 조용했던 에바로타 역시도 언제 이곳에 다시 들리겠냐며 지하로 내려가선 친구들의 이름을 커다랗게 남기게 되는데, 이후 옛 성터에서 내려온 에이나르는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허기진 아이들에게 빵과 주스를 사주게 되고요. 자신은 신문을 구매해서 대충 읽다 말곤 아이들이 어느 정도 빵을 먹은 듯 하자 자신은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칼레는 저 사람은 신문을 사선 속보만 읽고 그대로 놔두고 가네 하며 대신 챙기게 되는데, 이후 안데스와 에바라타 또한 다른 볼일이 있다며 자리를 떠나게 되고요. 그렇게 혼자가 된 칼레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우연히 철물점 앞에서 아까 헤어졌던 에이나르가 무언가를 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얼 사기에 자신들과 헤어진 후 몰래 물건을 구매하지라며 안쪽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에이나르의 손에 들려진 건 손전등이었고요. 칼레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손전등이 필요할까 하며 의심의 씨앗은 더욱 커져가게 됩니다. 자, 몇 가지 힌트랄지 증거 같은 게 나왔죠? 곁쇠, 신문, 그리고 손전등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명탐정을 꿈꾸는 칼레가 보기엔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고요. 나름 에이나르는 아이들과 친해지려 노력하는 듯 하지만 칼레는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또다시 며칠이 지난 어느 날로 넘어가는데, 한 번은 에이나르 아저씨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칼레에게 다가와선 우체국까지 편지를 전해줄 게 있는데 대신 해줄 수 없겠냐며 부탁을 하게 되고요. 원래라면 이 아저씨 맨입으로 뭐래? 라고 생각할 칼레지만 일전에 빵을 얻어먹은 일도 있고 해서 알겠다며 편지를 전달받은 후 우체국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헌데 사실 칼레의 목적은 에이나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이유였는데, 골목을 돌아선 후 담벼락 밑에 몸을 숙인 칼레는 편지 봉투에 적혀있는 주소가 어디인지를 살피게 되고요. 받는 사람이 스톡홀름 우체국 사서함에 로라라고 되어 있는 걸 보게 된 칼레는 왜 편지를 집으로 보내지 않고 우체국 사서함으로 전달하는 걸까 하며 또다시 의심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게끔 사서함이라는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연달아 장면은 그날 밤으로 넘어가는데, 한밤중에 잠에서 깬 칼레는 창밖에 불빛이 일렁거려 내다보았다가 에바로타의 집 2층 창문에서 에이나르 아저씨가 사다리를 이용해 거리로 내려오는 걸 보게 되고요. 일전에 구매한 손전등을 꺼내들더니 어둠 속 어딘가로 이내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계속 겹치는 거죠. 밖에 볼 일이 있으면 그냥 나와도 될 텐데 사다리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나쁜 짓을 꾸미는 게 분명하다고 칼레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음날 아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칼레는 자신이 지난밤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야,
있잖아, 내가 라고 운을 띄운 찰나 오, 너희들 이곳에 있었구나 하며 에이나르가 찾아와선 호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내 에바로타에게 전해준 뒤 자신은 또 한번 끌끌하며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칼레는 뭐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눈치를 챈 건가 하며 또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려 하는데 갑자기 안데스가 이웃 마을에 볼 일이 있는 걸 깜빡했다며 자리를 떠나게 되고요. 에바로타 또한 자신이 하려는 이야기보단 초콜릿에 정신이 팔리자 칼레는 하려던 말을 멈추곤 그래 뭐 확실한 것도 아니니 다음에 하지 뭐 하며 입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헌데 그때 에이나르가 서 있던 장소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것을 칼레는 보게 되는데 뭔가 싶어 확인해 보니 에이나르가 호주머니에서 초콜릿을 꺼낼 때 일전에 보여준 곁새를 바닥에 흘리고 갔던 거였고요. 칼레는 이것만 있으면 잠긴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에 혼자서 옛 성토로 찾아가 일전에 에이나르가 보여줬던 것 마냥 닫혀진 문을 여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지하로 내려가 나는 여기에 2번 왔지롱 하며 이름을 남겨야겠다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게 분명 일전에 벽에다가 적어 놓았던 자신들의 이름이 모두 깔끔하게 지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고요. 칼레는 이게 어찌 된 걸까 하며 고민하다 며칠 전 에이나르 아저씨가 철물점에서 손전등을 샀고 어젯밤에는 몰래 밖으로 나서기까지 했던 행동이 이곳에 적힌 이름을 몰래 지우기 위해서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오해를 했네. 에이나르 그분은 벽에 낙서가 있는 걸 혼자서 지우는 착한 분이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칼레는 그러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그가 역시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자신들과 이곳에 왔다는 흔적을 몰래 지운 게 분명해 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보법 자체가 칼레는 다른 거죠.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또 다른 흔적이 있나 찾게 되는데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계단 아래에서 하얗게 빛나는 진주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칼레는 찾게 되고요. 이게 이곳에 왜 있는 걸까 하며 고민을 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추리를 하게 되는 게 16세기 어느 칠칠 맞은 귀부인이 지하에 왔다가 이 진주를 흘렸다고 하더라도 그 뒤 수많은 눈 좋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고 갔을 거기 때문에 이 진주는 최근에 이곳에 방문한 사람이 흘린 게 분명하고 그건 에이나르 아저씨일 수밖에 없어 라고 연관을 짓게 됩니다. 자, 놀랍죠? 헌데 칼레는 더욱 놀라운 발상을 이어가는 게 탐정은 증거가 생명이기 때문에 미리 에이나르 아저씨의 지문을 확보해둬야겠군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건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때 당시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 사람이 의심스럽고 여기에 진주가 있네 이뿐인 상황인 건데 칼레의 경우는 명탐정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탐정하면 지문이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고요. 일단 결심을 했으니 실행에도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당장 칼레는 지난번 보았던 그 사다리를 이용해 자고 있던 에이나르의 방에 들어가 잉크 스탬프로 지문을 찍어내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족해하며 다시 창을 통해 내려가려던 찰나인 건데 잠결에 무언가 이상하다 생각한 에이나르는 베개 밑에 있던 총을 꺼내어 어수선한 쪽을 향해 거누게 되고요. 자신의 방 창 옆에 이웃집 소년이 있는 모습을 보곤 네가 여기 왜 있냐며 오히려 당황해서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집에 사는 아이가 한밤중 자기 방에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칼레의 입장에선 절체절명의 순간이랄 수도 있는 건데 이 소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쓰여진 작품이고요. 이때 칼레는 당황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서 어라? 내가 여기 왜 있지? 잠결에 여기까지 와버렸네? 하하하 하며 너스레를 떨게 됩니다. 근데 에이나르가 볼 때는 그냥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목류병이 있구나, 좀 아픈 아이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 상황을 정리하면 의문의 진주가 발견이 되었고 에이나르 아저씨의 지문도 칼레는 확보를 한 상황이죠. 그리고 자면서 베개 밑에 총을 놓고 있을 정도로 무언가에 불안해한다는 정보도 얻게 되는데,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에이나르는 심상치 않은 인물이 분명해 보이고요. 칼레는 이것이 무언가의 범죄와 관련이 되어 있을 거라는 확실이 점점 선명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인데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호텔에 들리게 된 칼레는 못 보던 스톡홀름 번호판을 단 검은색 볼보 차량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평소 못 보던 차량이다 싶어 자세히 살펴보니 오른쪽 뒷바퀴 하나가 새 걸로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레는 외지인들이 어딘가 장거리를 가려는 건가 하며 호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배인 쪽을 보니 처음 보는 두 명의 남성이 말을 걸고 있었고요. 칼레는 역시 저들이 스톡홀름에서 온 손님들이구나 하며 주변을 스쳐 지나다 우연치 않게도 그들 중 하나가 이곳에 묵고 있는 손님 중 에이나르라는 남성이 있지 않냐며 지배인에게 묻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칼레는 지나치려던 발걸음을 멈추곤 곁에 있는 소파에 앉게 되는데, 지배인이 손님 중 그런 사람은 없다고 말을 하자 메브리코의 남성은 우체국 소인을 봤을 땐 이 마을에 있는 게 분명한데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곁에 있던 남성 또한 지배인이 보여주는 명부를 확인하더니 로라에게 보낸 편지로 보아 그 녀석이 이 마을에 있는 건 확실해, 그러니 천천히 찾아보자고 라며 호텔에 방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 틈 사이로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까지 확인한 칼레는 다시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를 정리해보게 되는데, 지난번 심부름했던 편지에 로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우체국 소인을 보고 이곳까지 찾아왔다는 걸 유추하게 되고요. 에이나르가 자면서도 베개 밑에 권총을 둔 이유가 아마도 저들 때문이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칼레는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칼레의 추측이 사실인 걸 확인하게 되는데, 단풍나무 위에서 쉬고 있던 칼레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풀숲에 에이나르 아저씨와 호텔에서 보았던 두 명의 남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무언가 심각한 상황인 듯 싶어 집중을 해보니 한 명은 총을 꺼내들어 에이나르를 겨누고 있고 한 명은 물건이 어디 있냐며 윽박 지르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 위험한 순간인 건 분명한 거였는데, 혹시나 그들이 위쪽을 쳐다보기라도 하면 자신 또한 들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칼레는 숨을 죽이고 움츠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대로 에이나르가 저들에게 살해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순간 길가를 지나던 에바로타가 에이나르를 발견해 손을 흔들게 되고, 그 모습에 에이나르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더니 벌써 저녁 시간이군 하며 자신이 처한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 장면은 집으로 돌아온 칼레가 애써 벌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방금 자신이 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정리해보기 시작하는데, 스톡홀름에서 온 두 남성들은 에이나르에게서 무언가를 뺏으려는 듯 보였고요. 그게 무엇일까 고민하다 예전 에이나르가 찻집에서 신문 속보 부분만 빠르게 읽었던 게 떠올라 집에 있는 신문을 꺼내어 어떤 뉴스가 있는지를 칼레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톡홀름에 사는 어느 부자가 10만 크로나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했고, 당시 상황으로 보아 용의자들은 3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기사를 찾게 되는데, 이를 본 칼레는 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신문부터 찾아보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를 하게 되고요. 분명 나머지 보석들 역시도 자신이 진주를 발견한 옛 성터 지하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란 걸 확신하게 됩니다. 헌데 지금 자신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한들 어른이나 경찰에게 알려주면 내 말을 믿어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마저 이야기가 통했던 벼루크 경관 또한 지금은 출장을 가 마을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칼레는 한참이나 고민하게 되고요. 결국 편지 봉투에 사립탐정 칼 블롬크 비스트라고 쓴 뒤 에이나르의 지문을 동봉해서 스톡홀름 경시청으로 편지를 쓰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13살짜리 아이라고 한다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 어른인 척 위장을 했다는 말인 거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그들이 보석 도둑인 걸 확신한 칼레는 스톡홀름에서 경찰들이 오기 전 증거를 확보해야겠다고 여기게 되는데, 혼자서는 에이나르가 숨긴 보석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다고 여겨 안데스와 에바로타에게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게 되고요. 그렇게 3명이서는 옛 성토 지하로 내려가 숨겨진 보석의 위치를 샅샅이 뒤져보게 됩니다. 헌데 칼레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3명이서 찾으니 금방이었고요. 일전에 칼레가 진주를 주었던 계단 근처의 돌 중 흔들리는 게 있다는 걸 에바로타가 발견하게 되고, 힘이 센 안데스가 그 돌을 들어 올려 결국 보석이 가득 찬 양철함이 바닥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들의 협동심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엔 어찌 되냐면 양철함을 들고 마을로 내려와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위치에 숨겨두게 되는데, 왜 이때 칼레가 바로 경찰을 찾아가지 않았냐면 벼루크 경관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게 내일이었기 때문이고요. 물론 경찰서에 가면 다른 경찰들이 있었긴 하지만 칼레는 자신이 발견한 걸 꼭 벼루크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양철함을 신고하는 건 하루 뒤로 미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칼레의 큰 실수였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에이나르가 잘 있는지 확인하러 방에 가보니 그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고요. 에바로타가 이게 어찌 된 거냐며 가정부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에이나르가 어제 오후 집을 나간 후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고를 하루 뒤로 미룬 바람에 눈치를 챈 에이나르가 달아나고 말았던 건데, 안데스는 역시 어제 경찰서로 가야 했다며 호들갑을 떨게 되고요. 칼레는 보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자가 그냥 갔을 리가 없다며 혹시 남겨진 증거가 있을 수 있으니 방을 한번 뒤져보자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쓰레기통 안에서 버려진 종이 조각을 발견하게 되는데, 내용은 스톡홀름에서 온 사내들이 에이나르를 회유하는 편지였고요. 보석만 주면 널 용서해 줄 테니 같이 외국으로 달아나자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이나르는 도망을 친 게 아니라 보석을 찾기 위해 집을 나선 후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게 되는 건데, 이에 칼레는 지금쯤 그들이 보석이 사라진 걸 알고 달아났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아직도 옛 성터 근처에서 보석이 든 상자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니 확인하러 가보자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그들이 자신들을 보더라도 그냥 놀러 온 애들이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범인들의 위치만 파악한 후 경찰에 신고하기로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 에이나르라고 한다면 숨겨둔 보석들이 사라지자 말자 칼레랑 아이들부터 의심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 칼레의 생각은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아이들 능력으론 열 수 없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보석 또한 사라져도 자신들이 의심받지는 않는다는 생각인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칼레와 아이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옛 성터 지하로 내려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에이나르 아저씨가 손발이 묶인 채 바닥에 누워 있었던 거고요. 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자 마치 구조대를 만난 듯 빨리 와서 이 로프를 풀어달라며 큰 소리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헌데 당연히 칼레와 친구들은 묶여있는 에이나르를 풀어줄 리가 없었는데, 상황을 유추해보면 에이나르가 나머지 두 명을 데리고 이곳에 왔지만 이미 보석이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난 두 사람은 에이나르의 손발을 묶은 후 떠나버린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칼레는 보석 도둑 3명을 모두 잡지는 못하더라도 에이나르만은 체포할 수 있겠다며 이제 마을로 내려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는 말을 친구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에이나르는 그제서야 누가 보석을 가져갔는지 파악하게 되는데, 처음엔 화를 내며 당장 이주를 풀으라고 협박을 하지만 안데스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되고요. 다음엔 에바로타에게 내가 네 친척인데 나에게 진짜 이럴 수가 있냐 하며 애원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에바로타 역시도 나쁜 짓을 하면 누구든 벌을 받아야 한다며 에이나르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칼레는 이제 경찰을 불러오겠다며 지하실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모든 게 마무리되려는 건가 싶은 순간 스톡홀름의 인조가 계단 위에서 나타나 밖으로 나가려는 칼레를 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껏 대화를 모두 들은 그들은 한순간에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는데, 묶여있던 에이나르를 풀어준 뒤 칼레와 아이들을 제압하게 되고요. 진짜 보석이 숨겨진 위치를 알게 된 악당들은 거짓말이라면 용서하지 않겠다며 지하실 문을 밖에서 잠근 후 아이들을 남겨두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헌데 그나마 다행인 건 에이나르가 아직 애들이지 않냐며 묶어둔 밧줄은 풀어준 뒤 손전등도 남겨두고 떠났다는 거였는데, 그렇다고 한들 가둬진 아이들에게 큰 희망은 보이지가 않았고요. 자신들이 사라진 걸 알게 되면 마을 어른들이 언젠가는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잠겨진 문을 열고 지하로까지 내려올까도 싶고, 그때는 이미 보석 도둑들이 먼 외국으로 떠나버린 후일 거기 때문에 바로 경찰을 찾아가지 않고 직접 범인을 잡으려 한 자신을 칼레는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에바로타와 안데스는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될지는 몰랐을 거라며 위기에 처한 상황에 칼레를 원망하기보단 되려 위로를 해주게 되는데, 그 모습에 칼레는 자신이 평소 같지 않았구나 하며 마음을 다지게 되고요. 바닥에 남겨진 손전등을 쥐어잡더니 다시 지하실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칼레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의 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의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스톡홀름 경시청 소속의 경찰들이 편지 한 통을 손에 들고 갑자기 찾아와 블롱크비스트라는 사립탐정이 어디 있냐며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모두들 우리 마을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하며 의아해할 때 출장에서 갓 돌아온 경관 벼르크가 편지 봉투에 있는 칼 브롱크 비스트라는 이름을 보더니 이건 탐정놀이를 좋아하는 13살 꼬마아이 칼레를 뜻한다는 걸 한눈에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상황은 옛 성터 지하실인데, 손전등으로 구석구석을 살피던 칼레는 막고 있는 문 아래 판자 하나가 묘하게 어긋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3명이서 함께 힘을 모아 삐뚤어진 판자를 뜯어내고 지하실을 결국 탈출하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작은 힘이라도 협력을 하면 이룰 수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겨우 지하를 벗어난 아이들은 경찰에 빨리 알려야겠다며 언덕을 뛰어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마을 쪽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벼르크 경관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칼레를 찾아 오고 있는 중이었고요.
흥분한 칼레와 벼루쿠 경관이 서로 상대를 마주하게 되자 누구랄 것도 없이 동시에 보석도둑이라며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인지 한시가 급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인 건데, 칼레는 경찰들에게 그들이 국경을 떠날 계획을 하고 있으니 유럽 방면의 국도로 빨리 쫓아가야 한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마을 갈림길에 난 바퀴 자국을 보더니 스톡홀름에서 온 차량은 오른쪽 뒷바퀴가 새거였기 때문에 바닥의 흔적으로 보아 오른쪽 길로 빠진 차량이 범인들이 탄 차량이 분명하다며 경찰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또한 알려주게 됩니다. 칼레가 몇 살이라고요? 암튼 그렇게 경찰들은 칼레의 말을 듣고 정말 명탐정이 분명하구나 하며 범인들이 탄 차량을 뒤쫓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쪽 뒷바퀴만 새 것인 검은색 볼보 차량이 다급하게 도망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벼루크는 총을 꺼내들어 다시 오른쪽 뒷바퀴를 쓰지도 못할 험바퀴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을 쏴서 바퀴를 터뜨려 버렸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거액의 보석을 훔친 일당들은 일망타진을 하게 되고요. 며칠 뒤 신문에는 브롬크 비스트 명탐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칼레의 사진이 커다랗게 실리게 되며, 소년 탐정 칼레 1권 초대하지 않은 손님은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권 위험에 빠진 에바르타 편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